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썬킴의 거침없는 중국사. 왠지 술술 잘 읽힐 것 같아서 가볍게 집어들었는데요. 정말 재미있게 술술 읽혔습니다. 근데 다 읽고 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중국사 머릿속에 총정리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총정리를 잘하려면 어느 정도의 암기 또 필요하죠. 그래서 요약해서 암기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시대순으로 잘 꿰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모두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1장은 신화의 시대, 고대 시대고요. 두 번째가 춘추 전국 시대,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 속 초안지와 삼국지, 그리고 네 번째가 분열의 중국 대륙, 다섯 번째 돈으로 산 평화, 그리고 몽골의 원, 여섯 번째는 명나라와 대륙을 차지한 만주족입니다. BC 170만 년부터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참으로 길고 긴 역사를 시대순으로,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왕조와 그에 따른 에피소드, 우리가 흔히 한자책에서 보던 사자성어들의 유래도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한번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약간의 암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1장 신화의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나름의 천지창조 신화가 있어요. 중국의 천지창조 스토리는 반고가 천지를 창조했을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반고는 중국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중국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지창조의 수준이지요. 그리고 중국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삼황오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삼황오제란 3명의 황, 그러니까 즉 3명의 임금과 5명의 제, 역시 5명의 임금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은 총 8명의 임금으로부터 중국 역사가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삼황오제 가운데 유일한 여신이 있는데 바로 여화란 신입니다. 중국인들은 이 여화가 인류, 즉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어요.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게요. 그리고 오제 중에 중요한 2명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요임금과 순임금입니다. 우리가 태평성대의 대명사로 불리는 요순시대가 바로 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두 임금이 살았던 지역이 지금의 황하지역입니다. 이 두 임금의 최대 업적은 황하의 범람을 막는 일, 즉 치수였습니다. 치수에 성공한 순 임금의 뒤를 이어 우가 새로운 임금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우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라입니다. 이 하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제공하는데요. 바로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넘기는, 즉 중국 최초의 왕위 세습제가 확립된 시기라는 점입니다. 이후 하나라는 470년 동안 황하 중류 지역에서 왕위 세습제로 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역시 망할 때가 오죠. 하나라의 마지막 왕은 걸왕이란 사람이었는데 망하는 왕조의 마지막 왕의 공통된 점이 있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웃마을에 쳐들어가 정복하는 걸 즐겼던 못된 인간이라는 점이죠. 걸왕에게도 말희란 아름다운 애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걸왕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연못에 술 빼고 그 안에 술을 가득 채우고 나뭇가지에는 고기를 걸어두고 지나가다 안주 땡기면 그냥 나뭇가지에서 주워 먹자란 말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죠. 바로 주지육림입니다. 결국 하나라는 망하고 상나라가 들어섭니다. 상나라는 역사에서 갑골 문자를 발명한 것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중국의 한자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 상나라도 슬슬 망할 때가 다가옵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왕은 주왕이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라의 걸왕과 마리처럼 주왕에게는 달기라는 애첩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매일 밤 주지육림을 만들어 미친 듯이 파티를 열었고요. 아주 엽기적인 포락의 형벌이란 걸 개발했답니다. 불에 굽고 지진다는 뜻의 이 형벌은 일단 바닥을 불바다로 만들고요. 그 후에 구리고통을 걸칩니다. 또 그 기둥에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사형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기둥을 끝까지 건너면 살려준다라고요. 이런 엽기적인 왕의 만행을 보고
주변의 부족들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상나라 주왕은 궁으로 쳐들어온 주 부족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550년간 황하 유역을 통치했던 상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이후 망한 상나라의 유민들이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장사로 연명했는데 그 이후 장사하는 사람을 상나라 사람, 즉 상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때 백의와 숙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자 백의와 숙제는 주나라가 주는 밥은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만 캐먹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죠. 상나라를 멸망시킨 주 부족은 당연히 자신들의 부족 이름을 따라서 새로운 나라 주나라를 세워요. 주나라를 세운 첫 번째 왕은 무왕. 그런데 이 무왕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리고 어린 아들이 다음 왕으로 즉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왕을 지켜주겠다고 무왕의 동생이자 어린 왕의 삼촌인 주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서 많이 보던 역사 스토리 같죠. 그러나 주공은 수양대군과 달랐어요. 주공은 어린 조카를 대신해서 반발 세력을 다 진압하고 나라를 평정시킨 후 스스로 권력자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실제로 조선의 단종은 자기 자리를 노리는 삼촌 수양대군에게 제발 주공처럼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탄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주공에게 감동한 공자님은 인간의 도리라는 유교를 만듭니다. 공자님이 바로 이 시대에 등장하시는군요. 한편 지방의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하여 주공은 봉건제도를 도입합니다. 봉건이란 토지를 하사하여 나라를 세우다는 뜻으로 큰 나라 아래 작은 나라들을 두어 관리하여 넓은 땅덩어리를 그나마 한 나라의 틀 안에서 왕국으로 유지하는 그런 제도였죠. 그리고 이 봉건제도 덕에 주나라는 무려 790년 동안이나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주나라도 망할 데가 없니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 왕은 아름다운 애인과 함께 등장하네요. 주나라에도 왕의 아름다운 애인, 바로 포사란 여인이 등장합니다. 포사에 푹 빠져버린 불쌍한 유왕,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포사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도통 웃지 않는 포사가 웃음이 터진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봉화 사건입니다. 원래 봉화란 이웃 오랑캐가 몰려왔다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러면 제후들이 왕의 위험에 처하면 가서 의무적으로 도와야 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왕을 돕기에 달려옵니다. 하지만 와보면 오보입니다. 허겁지겁 달려온 제후들을 보고 포사가 웃음이 터져버린 거죠. 여기에 필받은 유황, 포사의 웃음을 보자고 매일매일 거짓봉화를 올립니다. 그러다 진짜 오랑캐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죠. 결국 도주하다 견융족 족장에게 잡힌 유황은 목이 날아갔습니다. 뒤늦게 실제 상황을 깨달은 제후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유황은 죽은 뒤였어요. 주나라 왕까지 죽인 견웅이 주나라가 생각보다 만만하다는 것을 알고 그 이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옵니다. 이후 주나라 왕실은 동쪽으로 이사를 가자는 결심을 하고 실제 수도를 서안에서 동쪽의 낙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런 주나라 왕실을 무시한 각 제후들이 서로 들고 일어나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중국 대륙은 대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지금부터 그 유명한 춘추 전국시대가 열립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크게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뉘는데요. 춘추시대에는 춘추 오패라고 불리던 5개의 강력한 대표 제후국들이 있었어요. 그중 진나라는 아주 강력한 제후국이었고요. 나머지 4개 나라가 제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 진나라가 3조각으로 찢어지면서 각 제후국이 본격적인 대혼란의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를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는 진시황이 중국을 모조리 다 통일해버리는 기원전 221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춘추시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과 사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포지교. 베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제나라의 두 왕자 소백과 규가 형이 왕위를 물려받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칩니다. 이때 각각 참모 한 명씩을 데리고 가는데요.
규는 관중이라는 찬물을, 소백은 포숙이라는 찬물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고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반란군에게 형이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나라 정부 관리들은 한자리에 모여 다음 지도자를 누구로 할지 회의를 해요. 당연히 지금 해외 도망 중인 규와 소백 중 하나를 고르는 자리였죠. 이후 두 왕자는 서로 먼저 국경을 넘으려고 전력 질주를 합니다. 이때 규의 참모 관중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규가 가지고 있는 말 중 가장 빠른 말을 타고 소백을 앞질러 가서 국경지대에 숨어 있다가 소백이 국경을 넘기 전에 죽여버리겠다고요. 그러나 관중이 쏜 화살은 소백의 허리띠에 맞고 소백은 할리우드식 액션으로 죽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소백이 죽은 줄 아는 관중이 돌아간 것을 보고 소백은 바로 국경을 넘어 제나라로 들어와 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제나라로 들어온 규와 관중은 소백의 포로가 됩니다. 이때 소백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관중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백의 참모인 포숙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주군께서 제나라 지도자로 만족하신다면 관중을 죽이세요. 하지만 천하를 원하신다면 관중을 살려주세요. 관중의 능력은 주군을 천하의 주인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천하의 주인이 된다는 말에 혹한 소백은 포숙의 말을 듣고 관중을 풀어줍니다. 이후 관중과 포숙은 제나라를 춘수시대 최대의 초강국으로 만들었답니다. 그 소백이 제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서 불리게 된 이름이 바로 한공이랍니다. 춘추시대의 두 번째 영웅들의 이야기는 복수의 화신 오자서의 이야기입니다. 오자서는 원래 초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계략에 걸려서 오나라로 피난을 가죠. 그리고 오히려 초나라에 복수하기 위해서 손자병법을 쓴 손무를 끌어들입니다. 이 손무와 함께 오나라군을 최강의 군대로 만드는 오자서는 드디어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초나라를 격파한 오나라는 이번에는 월나라를 향합니다. 월나라와 오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던 이웃 국가였습니다. 당시 월나라 왕은 구천이라는 젊은이였는데요. 그 왕 뒤에는 범렬한 천재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나라를 우습게 보고 전쟁을 걸었던 오나라 왕은 이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후 부상 후유증으로 죽게 되면서 아들에게 꼭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오나라 대 월나라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오나라 왕 부차는 왕자리에 오른 직후부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전까지 절대 편하게 잠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장작 위에서 힘들게 잠을 잤습니다. 바로 와신 상담에 와신을 한 겁니다. 한편 월나라의 구천은 오나라 대군을 격파했다는 자신감에 도취되고 말았어요. 매일 밤 파티에 군사훈련도 게을리했지요. 그런 가운데 오나라의 부차와 오자서는 차근차근 복수를 준비하고 드디어 군대를 이끌고 복수를 위해 월나라로 쳐들어갑니다. 결론은 월나라가 박살이 나요. 심지어 월의 구천은 오나라의 포로로 잡히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구천은 오나라의 왕의 환심을 사서 구사일상으로 월나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오나라에서 당한 수모를 잊지 않겠다는 각오로 매일 곰의 쓸개를 핥아먹었어요. 와신 상담의 상담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말이 바로 와신 상담이랍니다. 월나라의 구천은 미인계까지 써가며 차근차근 오나라에 대한 복수를 준비해요. 이때 중국의 4대 미녀 중 하나인 서시가 등장합니다. 서시의 미모에 정신줄을 놓아버린 오부차, 나란 일은 다 팽개치고 서시와 노는데 정신이 나갑니다. 여기에 격분한 오자서는 부차 앞에서 서시의 뺨까지 때리는 일이 일어나요. 이런 오자서의 하극상은 오나라의 부차로 하여금 결국 오자서를 죽여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부차가 자기를 없앨 마음을 먹었다는 걸 눈치챈 오자서는 자신의 적인 월나라의 범녀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원래 초나라 사람이었던 내가 오나라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니 떠날 때를 놓친 것 같소. 범녀 그대는 나의 적이지만 어찌 보면 나와 같은 처지의 동지요. 내가 충고하나 하리라. 더 늦기 전에 떠날 때가 오면 떠나시오라는 말을 전하지요. 결국 오나라는 월나라에 패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월나라의 법녀는 조용히 나라를 떠납니다. 오자서의 마지막 충고를 따른 것이죠.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때 법녀가 남긴 말이 바로 토사구팽이랍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보신탕이 된다는 말이죠. 이 토사구팽은 아직도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자, 이제 전국시대로 넘어갑니다. 춘추시대 G5 중 원톱, 투톱 하던 진나라가 있습니다. 이 진나라가 쪼개지면서 주나라의 형식적이나마 부하국가 예를 갖추던 여러 제후국들이 각자 도생의 대혈전에 들어가면서 전국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른바 헬게이트가 열린 거죠. 그리고 이 전국시대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는 기원전 221년까지 이어집니다. 이 전국시대에는 7개의 강대국, 즉 G7이 있었는데요. 진나라, 초나라, 제나라,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였어요. 이 중 진나라는 처음엔 약소국이었는데 법치주의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중국을 통일시키는 원동력을 갖게 됩니다. 즉 법을 지키면 확실한 보상을, 어기면 확실한 처벌로 강력한 법치 드라이브를 걸었죠. 그 결과 산에는 도적대들이 사라지고 거리엔 폭력이 사라지고 남의 물건 훔치는 일도 사라진 반면 전투에만 나가면 병사들이 전투머신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나라 6대 왕인 영정왕이 나머지 6개 나라를 격파하고 중국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진시황이 됩니다. 여기서 앞에 나온 진나라와 뒤에 진시황의 진나라는 서로 다른 진나라랍니다. 중국을 하나로 통일한 진시황은 거대한 왕국을 통치하는 방안으로 군현제라는 걸 도입합니다. 황제가 임명한 관리들이 지방을 일정 임기 동안만 관리하게 함으로써 토착 세력이 되는 것도 방지하고 임명자인 황제에게 잘 보이도록 애쓰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제도죠. 그리고 전국의 문자, 화폐, 도로 등도 하나로 통일합니다. 이런 표준화 작업은 진나라가 최초 중국 통일국가로 자리 잡게 해주죠. 반면 북방 유목민인 흉노족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건설하고요. 그리고 사체 대명사 아방궁과 자기 무덤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역사가 말해주듯 무리한 토목공사 후에는 민심이 사나워지면서 왕조가 무너지죠. 사나워진 민심을 잠재우기 위하여 진시황은 강한 법치주의를 실시합니다. 이때 법치 사상 외의 다른 사상의 책들은 압수해서 불태우도록 하는데 이게 바로 분서갱유랍니다. 그리고 진시황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불로초지요. 그걸 구하겠다고 서복이란 도사에게소가 서복 함대를 꾸려 보내는데 그 흔적이 우리나라 제주도 서귀포에도 서복 기념관에 남아있답니다. 큰배 10척에 각종 금은 보화, 남녀종 1000명. 그걸 갖고 누가 돌아가겠습니까? 결국 불로초 구경도 못 해보던 진시황도 나이 50에 객사하게 됩니다. 진시황의 뒤를 이은 것은 어리바리한 둘째 아들 호였습니다. 이제 진나라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중국 역사상 최초 농민 반란 진승과 오광의 난이 일어나고 진승이 했던 말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더냐는 이후 모든 혁명의 트리거가 되는 한마디가 되죠. 기원전 209년의 일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대는 역사 속 초한지 그리고 삼국지의 시대입니다. 진시황이 죽고 난 후 진시황 아래 숨지기며 살고 있던 몰락 왕족의 후예 중에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한판 승부가 바로 초한지랍니다. 항우와 유방은 출신 성분부터가 다르죠. 항우는 망한 초나라 귀족 출신, 유방은 귀족도 아닌 그냥 평범한 평민 출신.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혁명을 시작했지만 그 사이즈도 달랐어요. 항우의 혁명군은 거의 정기군에 가까운 군대고 수도 10만 명이 넘었지만 토목공사 탈주범 유방이 시작한 혁명군은 3,000명 정도밖에 안 되었답니다. 게다가 항우는 망한 초나라 왕족 중 어린 꼬마 하나를 데려와 다시 세운 초나라의 왕으로 앉혀서 전쟁에서 꼭 필요한 명분까지 만들어 두었답니다. 이제 모든 혁명 세력은 타도 진나라를 외치며 너도 나도 항우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유방 역시 대세인 항우 밑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이제 초나라 혁명군은 서서히 진나라 수도인 함양 근처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어린 초나라 왕은 항우와 유방에게 제안을 하나 해요. 먼저 함양에 들어간 사람에게 함양 통치권을 주겠다라고요. 유방은 초스피드로 함양으로 직진하죠. 유방이 함양으로 들어오고 난 한 달 후에 대살육전을 펼치며 올라오던 항우도 함양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유방이 먼저 도착한 걸 안 항우는 격분했지요. 그러나 유방은 격분한 항우 밑에 바짝 엎드립니다. 항우군은 정기훈련을 받은 정예군 40만 명, 유방은 오합지졸 10만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정식으로 함양에 들어온 항우는 여전히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어요. 이때 함양의 아방궁 등 진나라의 궁궐들이 모조리 불태워졌답니다. 이에 초나라 왕과 지도부는 항우에게 원래 명령대로 유방에게 함양 관리권을 주라고 명령했지요. 그러나 항우로서는 절대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항우의 브레인 범증이 항우에게 기가 막히는 아이디어를 줍니다. 중국 서남쪽에 있던 촉당을 유방에게 떼어주고 그 동네 이름을 한이라 부르게 하고 유방을 그곳 왕인 한왕으로 임명해줘서 유방을 그 거대한 땅 감옥에 가둬버리고 중원엔 다시 못 나오게 하자. 그런 계획이었죠. 그렇게 라이벌 유방을 서쪽 촉당에 꽁꽁 가두었다고 생각한 항우는 안심하고 본격적으로 전국 정벌에 나섭니다. 한편 촉당에 있던 유방은 중원으로 가는 비밀 도로를 알아낸 후 다시 중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쇼킹한 소식을 듣죠. 항우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초나라의 어린 왕을 죽여버렸던 겁니다. 이 소식에 격분한 유방은 중국 각 지역의 유지들에게 분노에 찬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유방의 이런 편지에 각 지방의 유지들이 유방 밑으로 들어와 유방과 한 팀이 됩니다. 촉당으로 억울하게 유배를 갔던 유방, 이제는 무려 56만 대군을 거느린 중국 최고의 군 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항우 대 유방의 피 튀기는 3년간의 초안지 배틀이 시작됩니다. 이 초안지를 배경으로 만든 게임이 장기랍니다. 초안지 배틀의 승자는 누구나 다 아는 유방의 승리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사면초가, 사방에서 자기 부대를 포위한 유방의 한나라군이 자기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아, 적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미 초나라 진영에서 탈영해서 한나라 쪽으로 넘어간 병사들이 상당수였거든요. 즉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는 뜻이죠. 죽음을 직면한 항우는 자기의 애첩인 우이와 울면서 마지막 술자리를 한 후 직접 사랑하는 여인 우이의 목을 칩니다. 항우가 사랑하는 여인 우이와 이별하는 장면을 그린 스토리가 바로 패황별이에요. 결국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다시 통일합니다. 건국은 했지만 국토는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였지요. 게다가 흉노족과의 싸움에서 진 한나라는 몇 대에 걸쳐 흉노에게 조공과 여인들을 바치며 흉노를 형님 국가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유방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번엔 여인들 간의 사랑 싸움에 휩쓸립니다. 유방은 왕이 되기 전에 여시성을 가진 여인과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라를 통일한 후 유방이 슬슬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척부인이란 후궁에게 마음을 준 거지요. 그리고 척부인과의 사이에 여의라는 아들까지 낳아요. 그리고 척부인은 자기 아들인 여의를 태자로 올려달라고 유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방이 후계 문제를 정리 안 하고 일찍 죽어버립니다. 이제 여씨 부인의 반격이 시작되지요. 먼저 자기 아들 태자를 유방 다음 황제 자리에 앉히고요. 자기의 라이벌 척부인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버려요. 바로 인간 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본 2대 황제 해제는 미쳐버립니다. 아들 해제는 매일 술에 절어 살다 결국 황제가 된 지 7년 만에 요절을 해요. 허수아비 황제가 죽자 여씨 부인은 본격적으로 국정 장악에 나섭니다. 실질적인 여황제로 한나라를 무려 15년 동안이나 통치했어요. 여씨 부인이 죽기만을 기다렸던 유방의 친인척, 즉 유씨들은 여씨가 죽자마자 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그리고 유방의 아들 중 하나인 유황을 새로운 황제 자리에 앉힙니다. 이 황제가 한나라 3대 황제인 문제입니다. 건국하자마자 망할 뻔했던 한나라가 겨우 다시 본 궤도로 돌아온 순간이었죠. 그리고 한무제란 황제가 새로운 황제로 자리에 오릅니다. 한무제에겐 한 가지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바로 건국 때부터 한나라를 위협하던 흉노를 확실하게 응징하자. 기원전 119년 한나라는 드디어 흉노를 박살냅니다. 완전 멸망을 시키지는 않고 다시 여러 개의 조그만 부족들로 쪼개버립니다. 다시는 합쳐서 힘을 쓸 수 없게 말이죠. 그리고 흉노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없앤 무제의 눈에 서아시아, 중앙아시아로 뚫린 고속도로가 보인 겁니다. 바로 실크로드로 알려진 중국과 중동, 그리고 유럽 간의 교역로의 시작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한무제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고조선을 멸망시킨 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중국 황제가 바로 한무제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중국 최고의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도 탄생합니다. 사마천은 흉노와 싸우다 흉노에 항복해버리는 장군을 옹호하다가 한무제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사형을 면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엄청난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남자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궁형을 받든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돈이 별로 없던 사마천은 궁형을 받아요. 그리고 비굴하게 살아남은 자기 자신이 미웠던 사마천은 집안에 틀어박혀 역사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망 5제부터 지금의 한나라 무제까지 무려 3000년의 역사를 약 14년에 걸쳐 총정리를 했답니다. 그것이 총 130권으로 구성된 중국 최고, 아니 전 세계 최고의 역사서인 사기랍니다. 한무제 이후 그럭저럭 유지되던 한나라는 제11대 황제 자리에 오른 원제 때부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원제를 얘기할 때 왕소군이란 이름의 미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중국 4대 미녀 중 한 명이죠. 이 왕소군은 결국 흉노 땅으로 보내지고요. 원제가 세상을 뜬 후 그 아들 성제가 황제의 제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모든 왕조가 몰락할 때의 마지막 패턴 있죠. 왕은 주색에 빠지고 권력은 외척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한나라는 멸망의 길로 가파르게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황실의 권력을 알차게 챙긴 왕망이란 자가 나라 이름을 신이라고 바꾸고 스스로 황제에 오릅니다. 이때 유방이 세운 한나라는 공식적으로 한번 멸망하죠. 그러나 한나라는 나중에 다시 한번 부활하는데 그 후에 나온 한나라와 구별하기 위해 앞에 한나라를 전한, 나중에 부활하는 한나라는 후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나라를 세운 왕망이란 자는 아예 정신 나간 사이코였대요. 스스로를 이상적인 도덕적 지도자라고 착각하고 일종의 사회주의 개혁을 실시합니다. 먼저 나라의 땅은 일반 개인이 가질 수 없고 모든 땅은 다 공정하게 국가가 소유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을 다 국유화해버립니다. 제 딴에는 그렇게 국유화한 후 공정하게 다시 분배해주면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착각했죠. 게다가 결과적으로 왕망은 전쟁광이었습니다. 한나라 초기 어렵게 구축해놓은 실크로드와 중앙아시아의 친구 국가들에게 시비를 걸고 크고 작은 전투를 벌여요. 결국 신나라 여기저기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특히 왕망에게 땅을 빼앗긴 한나라의 유씨 귀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렇게 건국 15년 만에 신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짧은 왕조였어요. 그리고 이 왕망의 신나라를 무너뜨린 유수, 그가 바로 후한의 광무제입니다. 가까스로 다시 부활한 후한의 황실은 외척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러나 권력이란 것이 한 세력이 저물면 그 빈자리에 또 다른 세력이 기어들어오죠. 그 빈자리를 차지한 건 바로 환관들이었어요. 삼국지 맨 앞부분에 나오는 십상시가 결국 후한을 망하게 하는 10명의 환관들입니다.
황관들의 정치로 나라가 어려워지자 이번에는 백성들이 야반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도적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후한을 멸망시킨 황건의 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황건적을 진압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 관우, 장비, 조조 등이랍니다. 황건적의 난은 1년 만에 장각이 죽으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망해가는 한나라는 이번에는 환관 대 황제 외척 간의 피해 전쟁이 시작되지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동탁입니다. 삼국지 초반의 주인공 중 한 명이지요. 이 동탁이란 자는 이 권력 싸움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이 나라의 권력은 먼저 먹는 놈이 인자다라는 생각에 지방에서 군대를 이끌고 수도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길바닥에서 황제를 발견한 겁니다. 졸지의 동탁은 황제를 구한 영웅이 됩니다. 한나라 수도인 나경의 궁을 황제와 함께 돌아온 동탁. 이제 세상은 동탁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한에 동탁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황건족과 싸우면서 전투력을 키운 지방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소 유비였죠. 그들은 반동탁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에 또 한 사람이 들어오니 바로 그 유명한 조조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동탁은 내부 반란으로 무너지는데요.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동탁은 자기 부하에 의해 암살을 당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선이란 미인계를 통해서 죽였다는 것은 삼국지연에 나오는 창작 스토리랍니다. 동탁 타도를 외치던 반동탁 연합군을 당황했죠. 자기들이 군대를 일으킨 명분이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군대를 일으킨 그들은 서로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이란 먹잇감을 놓고 치열한 전쟁에 들어갑니다. 바로 삼국지의 시작입니다. 이 삼국지의 최종 승자는 조조예요. 조조는 후한의 마지막 왕 헌제를 구출하면서 황제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덕분에 중국 대륙을 통치할 명분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천하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제거해야 할 대상이 있었으니 바로 원소였죠. 중국 북부 지역은 거의 원소의 땅이라고 할 정도로 세력이 엄청난 원소는 내노라 하는 명문가 출신이었고요. 조조는 환관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놀림을 받으며 자란 환관 자손이었죠. 10만 대군을 이끌고 있던 원소와 2만 대군을 이끌고 있던 조조가 삼국지에 등장하는 바로 그 유명한 관도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관도 대전이죠. 일단 이 전투에서 조조는 크게 이깁니다. 이제 중국 북부의 주인은 조조가 됩니다. 한편 중국 남부에선 2명의 인물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바로 손곤과 그리고 그 유명한 유비였습니다. 중국 북부가 아니라 중국 대륙 전체를 꿀꺽하려는 야망을 가진 조조와 남부 중국을 지키려는 손곤 유비의 충돌은 불가피했지요. 결국 조조 대 손곤 유비 연합군이 한판 거하게 붙은 전투가 바로 유명한 적벽대전입니다. 적벽대전의 결과는 조조의 참패였답니다. 만약 이때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이겼다면 중국은 조조에 의해 다시 통일이 되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초강력 패권자가 조조와 손곤과 유비 3등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조조가 죽은 후 아들 조비는 후한의 마지막 황제를 협박해 황제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나라 이름을 후한에서 위로 바꿔버립니다. 한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자 남부 지역의 실권자 손곤과 유비도 각각 나라를 세웁니다. 손곤은 지금의 상해 남경 부근을 거점으로 오나라를 세우고 유비는 지금의 사천성 성도를 중심으로 총나라를 세워요. 이렇게 한나라가 망한 후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중국을 3등분해 버립니다. 본격적인 삼국지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조비가 위나라를 세운 후 유비의 총나라는 끊임없이 위나라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 초기의 북벌을 총지휘했던 인물은 제갈량이고요. 이 초기의 북벌을 모두 막아낸 인물은 위나라의 사마입니다. 초기의 공격을 다 막아낸 사마이. 그는 점점 나라의 실권자가 되어갑니다. 그의 실권은 그의 아들 사마소가 이어받죠. 이 사마소에 의해 유비의 총나라가 멸망합니다.
유비의 총나라가 망하고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이 위나라의 실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마염은 조씨 황제를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황제가 되며 나라 이름도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바꿔버립니다. 유비가 세운 총나라는 43년 만에, 조조가 세운 위나라는 46년 만에 망합니다. 이제 손권의 오나라만 남았습니다. 오나라의 손권이 죽자 그 후손들이 권력 싸움을 하는 통에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때 사마염의 진나라는 오나라를 쉽게 멸망시켜 버립니다. 진나라가 다시 한번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나라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지요. 이어지는 다음 사장에서는 분열의 중국 대륙편을 다루겠습니다. 녹음이 너무 길어져요. 중국 역사가 워낙 길어야지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2부에서 나머지 편을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